동일하게 동등한 조건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집사람은 뜨질 않아가지고 종종 이렇게 도로를 하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함으로써 미접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로 사실상 백신 패스가 접종을 강제하기 때문에 그 생활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 정지가 필요하다고. 예, 방역 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분들까지 나왔습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가 분명히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방역 패스가 오늘부터 좀 확대 적용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확대된 마트나 백화점은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치고요. 일주일? 네, 예. 근데 이미 시작됐던 유효 기간은 지난주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방역 패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교수님? 네, 일단은 그 백신을 기본적으로 접종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특히 이제 접촉 가능성이 많은 그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입장을 허가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 백신 접종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 예를 들면은 전에 한번 감염을 앓고 나서 어느 정도 항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들, 한 번도 안 맞으신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유효 기간을 둘 수가 있고, 또 돌파 감염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백신 접종을 못 하셨는데 하지만 이제 PCR 검사를 해서 이제 음성이 나와서 다중이용 시설에 가셨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신 분들을 가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러한 방역 패스의 종류별로 또 이제 시설별로 또 이제 적용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유흥시설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되지만 거기서 백신 접종 완료자만 갈 수가 있고, 미성년자라든지 이제 PCR 음성 확인자는 갈 수가 없다든지, 그래서 시설별로 또 방역 패스의 종류가 또 적용되는 것이 또 차이가 좀 나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거는 대형 마트에 방역 패스가 없는 분들을, 즉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못 가는 것 아니냐,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역 패스를 처음 적용할 때 여러 가지 다중이용 시설, 특히 이제 감염 전파 위험도가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적용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거기서 생활에 좀 필수도가 있기 때문에 좀 제외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빼냐라는 그런 의견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로 적용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마트나 백화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필품을 구입하실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만은 이제 또 많이 불편감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적용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는 근거나 이유나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게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이 가령 미접종자도 감염되지 않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마트에서 일은 할 수 있는데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건 안 된다. 이건 모순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모순이죠. 예. 근데 이제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제 마트에서 일을 못 하시게 하게 되면은 그분들의 어떤 이제 생계에 또 관련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적용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것은 좀 임의로 정해서 이제 근무는 할 수 있대 구입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임의적으로 정한 규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방역 패스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얼마 전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행했다가 너무 폭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다 보니 또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그래서 병상 가동률이 막 위험 수위를 다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11월 위드 코로나 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돌파 감염자도 많았지만 특히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 같은 경우에 절반 정도는 그 한 8% 정도 접종을 안 하신 분들께서 절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돌파 감염자 중에서도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이 나왔지만은 일단은 미접종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절반 정도, 만약에
100% 보호할 수 있다면은 위중증이나 사망을 절반 정도로 또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감염으로부터 좀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방역 패스의 효과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 패스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방역 패스가 분명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당연합니다. 미접종자가 감염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확산뿐만 아니라 위중증이나 사망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인데 물론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을 하시면 제일 좋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백신 접종에서 강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존재하실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위험에서만 보호해드리는 전략들이 다중이용 시설의 노출을 줄이는 것이 물론 이제 100% 그분들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고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 6월 달에 분석을 해보니까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나서 확진자라든지 위중증 사망자 수가 30% 감소했다라는 영국 보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예방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역 패스라는 제도 자체가 이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 취지가 그러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좀 손해를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고 방역 패스가 아마 그런 것 같고 또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뭔가 그 이익을 주는 그런 쪽으로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방역 패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식의 제도이다 보니 미접종하신 분들이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제 법정에서도 어떤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치, 특히 이제 뭐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또 뭐 자유권이라든지 특히 이제 신체 자기 결정권, 백신 접종을 안 맞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뭐 존중한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의 이득과 어떤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국민이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실 때 그것이 본인에게 해가 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주는 결정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존중하기 어렵고 때로는 강제적으로 좀 제한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토바이 타실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네. 하신다든지 또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좀 못하게 하신다든지 네. 또 운전하실 때 안전벨트 못 내게 하면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좀 제한하는 충분한 또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도 미접종자분들이 뭐 접종을 안 맞으실 권리는 좀 있겠지만 그것이 본인이 감염되거나 또 아니면 본인이 다중이용시에서 감염돼서 다른 곳에 또 N차 감염을 또 일으킬 위험성이나 또 위중증이 돼서 병상에 또 입원하시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은 본인과 또 모두의 또 손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조금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70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데 또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알려졌는데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알리는 좋은 신호일 수 있다. 증상은 대단히 가볍고 전파력은 뛰어나지만 증상이 가벼웠기 때문에 이제 감기처럼 풍토병처럼 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만약에 진짜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면 우리가 좀 오히려 또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전파를 허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여전히 오미크론은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들에게 중증 위험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오미크론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발생할 수 있도록 입원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상 정도만 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오미크론만 유행할 것인가 네. 아니면은 델타가 같이 또 유행할 것인가 또 델타와 오미크론의 합성인 뭐 델타크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일상 회복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예방 접종을 일단 한 다음에는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도 가볍게 지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그러니까 예방 접종 맞고
일상으로 회복도 서서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고,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거리 두기를 하면서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동안 의료 대응 체계를 빨리 좀 튼튼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일상 회복으로 도전하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4년) 전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숙 여사의 손을 잡고 함께 광야에서 부른 분, 바로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입니다. 배은심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한열 열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배은심 여사는 평범한 주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독재 정권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로부터 35년 동안 배은심 여사의 인생은 그야말로 민주화 투사의 여정 그 자체였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민주화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분명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의해서 세상을 떠난 그런 냉혹한 시간이 분명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배은심 여사의 명복을 빌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서는 저들 법안이 지금까지 올바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전태일이 옆에 가 계시고 종철이 아버지 아들하고 같이 있어서 나 혼자 오늘 이렇게 훈장을 받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 역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희생하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 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